지금 같은 경우라도 좀 투자를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편인가요? 네, 저는 투자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그게 소액일지라도 본인이 돈이 없더라도 네. 어떻게든 투자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럼 지금 기회를 놓쳤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기회를 놓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기회를 놓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본인이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자금과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네네. 그런데 만약에 서울 수도권장을 놓치셨다면 서울 수도권장을 놓쳐서 조금 이제 마음이 아프시다면 네. 저는 방법이 이제 지방 투자를 통해 가지고 자금도 불리고 네. 저는 이제 지금 지방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일단 투자금이 적은 상태에서 네. 네, 목돈을 굴릴 수 있는 시드머니를 불릴 수 있는 네네. 지금 방법이 지방 투자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0만 원으로 3,000만 원, 4,000만 원 벌 수 2년 동안 3,000만 원, 4,000만 원 벌 수 있는 투자처는 아직도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2년 정도 열심히 공부해서 투자금도 불리고 네. 그다음에 부동산 그 시장이 계속 남아 있으려면 사실 공부만 하는 것보다는 내가 실제로 투자를 내 돈이 들어가야 네. 공부도 하게 되고 계속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다른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볼 수 있는 두 번째 장점이 있거든요. 네.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제가 해보니까 투자는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를 지금 하지 않고 그냥 공부만 하면 네. 실력이 많이 안 늘어요. 그러니까 내 돈이 실제로 들어가고 네. 내가 실제로 매수하고 매도해봐야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 실력도 느니까 그렇게 지방에서 쌓은 실력과 자금을 바탕으로 네네. 언젠진 모르겠지만 서울 수도권이 흔들리는 장이 오면 그러면 그때 그 돈과 실력을 가지고 서울 수도권장에 그때 들어가야지 내가 언젠가는 서울 수도권 내가 하락장 오면 살 거야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이 만약에 그 마음만 먹으셨다면 네.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네. 힘들죠. 힘들어요. 네. 그거를 막상 와도 하락장이 지금 와도 하락장인 데가 많은데 하락장인 데가 많지는 않지만 하락장인 데가 있는데 네. 그럼 거기를 사면 되지. 하락장 맞아요. 오면 살 거라고 생각한다면. 맞아요. 와, 네. 그러니까 저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는 네. 굉장히 복잡해진 상황이에요.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오히려 네. 저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주택을 사라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사야 된 근데 또 안 사는 그런 상황이었어서 네. 그냥 뭐 걱정이 없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막 어려운 상황이 됐잖아요. 그쵸. 네. 지금 그래서 저는 좀 이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이 상황이 되게 다양할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투자금에 여유 있으신 분들보다는 네. 좀 투자금에 여유가 없거나 무주택자거나 1주택자 정도 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은 만약에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네. 그리고 투자금에 조금 여유가 있다면 네. 그리고 여기다 덧붙여서 부동산에 정말 열심히 공부할 자신이 없으시다면 네. 그냥 저는 사라. 서울 수도권이라면 네. 그냥 지금이 고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사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부동산 타이밍을 알아낼 수 있을 정도까지 네. 공부를 할 네. 생각이 없다면 그게 아니라면. 네. 근데 만약에 공부할 생각이 있고 네. 무주택자인데 돈이 조금 부족해요. 네, 네. 그러면은 저는 거주랑 투자를 좀 분리하는 전략으로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싶어요. 서울 수도권에 내가 거주를 하고 싶지만 서울 수도권에 거주할 돈이 안 된다면 네.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면서 지방에 아직도 덜 오른 지역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지역들을 투자해서 그 불린 투자금을 가지고 나중에 서울 수도권에 다시 입성할 네네. 전략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포기하기보다는. 지금도 여전히 투자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현역이시네, 현역. 네, 얼마 전에도 한 그쵸. 두 건 투자. 더 계속 늘리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늘리고 있고. 야, 네. 네. 지금 투자를 한다면 네. 어쨌거나 뭐 지방, 네. 비규제 지역, 네. 내가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네.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네. 한 채를 가지고 계시다면 네. 저는 그러니까 1주택자 입장에서 제가 네.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비규제 지역에 하시는 게 유리해요. 1주택자는. 네, 네. 왜냐하면 비규제 지역에 하시면 취득세가 1.1%니까 네, 네. 그게 유리하고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비규제 지역 중에서 그럼 비규제 지역이면 거의 지방일 텐데 네. 지방 도시 중에서 어떤 도시가 오를지를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중요한 네. 거고 저는 이제 그거를 7개 필터링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제가 책에서도 설명을 드리고 네네. 이제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 7차 필터링 과정만 좀 잘 하면 네. 얼마를 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잃지 않는 투자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필터링 과정을 조금 네네네. 말씀을 드리면 필터링 과정. 네. 7차 필터링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일단은
이 7차 필터링을 지나면 네. 잃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네. 첫 번째부터 한번 일단 7개를 다 듣고 하나씩 네. 얘기를 해보죠. 네. 일단 1차 필터링은 인구 세대수고요. 인구 세대수. 네, 인구 세대수고요. 네. 그다음에 2차 필터링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네. 그리고 3차 필터링은 매매 전세 지수를 분석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4차 필터링이 제일 중요한데 이게 지역 간 비교를 통해서 네, 상대적으로 싼 지역을 찾는 과정이 4차 필터링이고요. 네. 5차 필터링은 그 지역 이제 4차 필터링까지가 앞으로 오를 지역이 어딘지를 분석하는 과정이었다면 네네. 그럼 그 지역 내에서 어느 아파트가 좋은 데를 분석하는 게 5차 필터링부터거든요. 네네. 그래서 5차 필터링은 가격과 분위 지도로 그 지역의 급지를 구분하는 게 5차 필터링이고요. 네. 그리고 6차 필터링은 학군과 상권을 통해서 그 지역 내에서 정말 여기가 살기 좋은 곳인지 네. 판단하고 마지막 7차 필터링은 아무리 좋은 지역 아무리 좋은 아파트여도 내 투자금에 들어오지 않으면 투자를 못하니까 내 투자금으로 찾을 수 있는 단지를 필터링하는 과정이 7차 필터링입니다. 네. 그러네요. 네. 와, 이 7가지 필터링 순서대로 한다면은 굉장히 좋은 곳에 나올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모든 지역을 다 할 수 있고 네네. 이렇게 다 7차 필터링까지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다시 마지막 4차 필터링으로 돌아와서 네. 정말 내가 찍은 지역과 아파트가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보면서 네네. 네, 실제로 현재 가격이 저렴한지를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이게 이렇게 7가지 필터링을 해서 네. 괜찮은 도시가 나오면 지금 뭐 한 5천 밑의 금액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저는 조금 얼마 전에 투자한 2건도 다 1,000 정도. 네. 취득세까지 해서 네, 1,000 정도. 1,000만 원에. 네. 맞습니다. 야, 그러면 거기에 일단 대장은 안 들어간다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도 네. 지방 대장을 들어가려면 투자금이 꽤 많이 들어가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방을 가더라도 2급지, 3급지 정도에 가서 네. 찾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진짜 정말 중요한 게 아무거나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정말 옥석을 가리는 눈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투자금이 적어질수록 정말 좋은 아이를 골라야지 그렇지 네. 않으면 나중에 매도할 때 정말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실수요자들이 좋아하는 단지인지 네. 그걸 가격이 받쳐주는 단지인지를 꼭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1,000이 들어가려면 1급지에 2등 아파트도 없어요. 없습니다. 예. 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동이 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면 일단 튀는 동에서 두 번째 아파트 들어가는 타이밍이 지금 전국적으로 네. 넘어갔잖아요. 한 번. 네. 그럼 이제 그 동을 버리는 순간 2등 동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2등 동. 맞아요. 그렇죠. 네. 와, 이거는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공부가 더 필요한데 네.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게 제가 말씀드린 5차 필터링을 통하면 네네. 이것만 봐도 사실 대략적으로 가격의 흐름이 그 지역에서 어떻게 가겠구나라는 네. 게 보이거든요. 그것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6차 필터링 하면은 네. 그 지역 내에서 어느 정도 수요가 붙을 수 있는 아파트들이 나오죠. 시간이 많이 들었겠네요. 처음에 이제 이거를 동 단위까지 내가 네. 파악을 하려면 네. 이 손품 파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겠어요. 처음에 제로에서 시작할 때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좀 운이 좋게도 네. 그 출장을 좀 많이 다니는 직업이어서 네네. 그래서 지방 출장 다닐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서울 수도권 임장하면서 네. 지방 출장 갈 때는 자연스럽게 이제 임장하고 네네. 여행 갈 때도 이제 와이프랑 같이 항상 국내 임장, 여행. 네, 국내 여행 때는 항상 임장지로 이제 여행을 가고 그래서 이것과 이제 손품과 임장이 병행이 돼서 조금 더 실력이 빨리 늘었던 네.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 이거 시간 내서 임장 간다는 것도 진짜 일인데 직업적으로 그런 게 쉽게 가능한 여건이라는 거는 상당히 유리한 네, 정말 그런 큰 거죠. 복이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번 그러면 1번부터 7번까지 얘기를 네.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1년 11월 1일 녹화고요. 지금 현재도 가능한 소액 투자로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소액이라는 건 심지어 3천만 원 이하. 네, 맞습니다. 그렇죠. 3천만 원 이하로 들어갈 수 있는 투자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가 인구 세대수였어요. 인구 네. 세대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건가요?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네. 인구수가 너무 적은 도시는 위험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전에는 사실 처음에는 50만 이상 도시를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지금은 50만 이상 도시들은 거의 다 너무 많이 올라서 20만 이상 도시 정도 되면 네. 어느 정도 기본 수요가 있다라고 보고 네네. 일단 기본 인구수는 20만 이상 도시가 조금 안정성이 있다. 네. 그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인구수가 증가하는 지역이면은 좋아요. 그런데 인구수가 혹시 감소하는 지역이어도 네. 아직까지 세대 수가 늘고 있다면 그 지역은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럼 1차 필터링은 통과다. 이렇게 필터링을. 지방 소멸에 걱정이 없는 곳.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 소멸 때문에 이제 인구수가 줄어들면서 아파트 가격이 더 이상 안 오를 거라고 말씀하시는 전문가들도 많이 네네. 계시거든요. 거기에 일부 공감을 해요. 그런데 세대 수가 늘어나는 동안까지는 괜찮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나는 어차피 4년까지만 보니까.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세대 수가 증가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 우리가 사는 가구 단위가 세대 단위로 구성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세대 수가 늘어나는 것은 어차피 1인 가구, 2인 가구가 늘어나서 늘어나는 건데 분화되니까. 네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러면은 1, 2인 가구니까 오피스텔이나 원룸 사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네.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 우리나라의 이제 국민소득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높아졌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사실 돈만 좀 있다 그러면 다들 아파트를 살고 싶어 해요. 그죠, 소형 그죠, 편수여도. 그죠. 네. 그리고 조금 더 돈이 있다 그러면 혼자서도 8사제곱 살 수 있거든요. 그죠. 내 5구도 살 수 있고. 네네. 그러니까 세대 수가 분화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우리의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라고 보는 네네.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대 수가 증가한다면 네. 뭐 인구수까지 증가하면 더 베스트고. 네, 더 베스트고. 그렇게 되는 거죠. 1번 하니까 생각나는 도시가 있습니다. 20만 언더 네. 근처에서 인구 세대수 증가하고 네. 당진, 서산 네. 이런 그쪽. 데들. 네, 요즘에 그쪽이 많이 조금 들어가시죠. 요즘에 좀 핫한 지역이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근데 당진은 여기선 걸려요. 수요 공급. 2번에서는 공급이 많거든요. 거기가 맞습니다. 분양이 쌓여 있잖아요. 이게 네, 수요 공급 두 번째로 넘어가면 네네. 이제 그 지역으로 따지면 그렇고 두 번째는 수요 공급이에요. 네. 네. 수요 공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요 공급 분석만 제대로 해도 잃지 않을 지역에 투자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네. 모든 재화의 가격이 다 그렇잖아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그쵸. 저는 부동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제가 부동산을 주식보다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주식을 잘 모르지만 부동산은 비교적 수요와 공급을 명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의 수요를 파악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청약 경쟁률을 보는 거고요. 그 도시에. 두 번째는 미분양 수치를 보는 거. 이거 두 개만 보더라도 그 지역의 수요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신규 주택에 대한 거니까. 네. 맞아요. 이게 사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규 주택이냐 아니면은 기존 주택이냐를 따져가지고 기존 주택이 이제 공급으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인지 아닌지를 더 따져보는 것들이 훨씬 중요한데 일단 초보 단계고 내가 소액으로 투자할 때 그리고 이런 지방을 분석할 때는 사실 그 단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미분양 수치랑 청약 경쟁률만 보고도 여태까지 굉장히 높은 적중률로 그 미분양 수치와 가격 데이터가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는 것들을 과거에 봤을 때 거의 모든 지역이 다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연구원 일을 하세요? 아니에요. 전혀 아닌데, 이거는 그 제가 램군님 되게 좋아하는데, 램군님이 예전에 과거에 많이 말씀하셨었고, 맞아요. 정말 신기하게 미분양이 이렇게 내려가면은 가격 데이터는 정확히 이렇게 올라가요. 그 시기에. 이게 정말 이 램군님이 예전에 집사라는 그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시고. 네, 지금 없어졌어요. 그 집사에는 이 데이터가 있었죠. 네, 맞아요. 딱 연결돼가지고 보여지는 그래프가 있었는데. 그렇게 미분양을 수요 공급을 추정이 아니죠. 수요 그럼 예를 들어 수요에 대한 추정은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수요가 이제 미분양과 청약 경쟁률인데 그 도시에 이제 청약하는 단지들이 있잖아요. 사실 청약 경쟁률이라는 거는 청약홈 가면은 어떤 단지마다 청약 경쟁률이 어떤지 다 나오고 끝나고 난 것들. 근데 청약 경쟁률을 보는 거의 좀 단점은 한눈에 보기가 좀 어려워요. 일일이 다 들어가서 단지별로 그걸 다 봐야 되니까 흐름을 못 보는구나. 근데 미분양이 좋은 게 사실 미분양만 봐도 되거든요. 수요는 미분양을 보면은 이 지역의 현재 미분양이 감소하고 있는지 아니면 증가하고 있는지가 나오거든요. 미분양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지역의 아파트를 사람들이 살려고 한다. 수요가 늘고 있다. 그럼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분석을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지방의 미분양이라 그러면 외곽에 새로 만든 택지 같은 경우가 보통 미분양이 많이 있는데 그런 외곽의 신규
네. 택지까지도 다 팔려 나간다는 거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지금 좋은 신호가 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지금 사실 지방에 미분양이 많이 쌓여 있는 곳들이 거의 없어요. 네. 그만큼 수요가. 그럼 예를 들어서 미분양이 아예 없는 곳 네. 같은 경우는 네. 이 수요 추정을 할 수가 없지 않아요? 미분양이 아예 없다라는 거는 네. 이것만 보시면 돼요. 앞으로 미분양이 늘어날지 늘어나지 않을지만 예측하면 되는데 네네. 그게 자연스럽게 공급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 공급 공급은 입주 물량이랑 인허가 네. 물량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거든요. 입주보다 더 빠른 게 이건 인허가니까. 인허가는 이제 4, 5년 정도 뒤에 물량을 보는 게 인허가고 네. 입주 물량은 이제 저희가 뭐 부동산 지인이라든지 네네. 아실 호객 노노를 통해서 보통 3년 뒤까지 정확히 말하면 2년 반 정도까지는 네네. 정확한 물량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년 반에서 3년치는 입주 물량을 통해 확인하고 그 뒤에 거는 인허가 물량을 통해 확인하면 대략적으로 공급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수요와 공급 양쪽을 파악을 해본다. 네. 그럼 이제 공급에도 렉이 걸려 있고 네. 수요가 여전히 탄탄하면 그 지역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거의 99%는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분양이 없는데 향후 2, 3년 후에 입주 물량도 평균 수요선보다 아래에 있다. 그러면 그 지역은 사실 미분양이 터질 확률이 굉장히 낮으니까 미분양이 터지지 않으면 사실 지방은 가격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지역은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거기에다가 인허가까지도 네. 많지 않다면. 네. 인허가 물량 같은 경우는 사실 만약에 전라북도다 그러면 전라북도 군산에 얼마인지 익산에 얼마인지 이것까지는 안 나오고 그냥 전라북도에 얼마 이렇게만 나오긴 하는데 물론 조금 더 자세히 알려면은 이제 거기에 물어보긴 하면 되는데 어쨌든 정확하진 않지만 인허가 물량까지 파악은 가능하다. 발렌타인 30년 아시죠? 네. 그 30년 걸리잖아요, 만드는데. 네. 그 지금부터 10년 동안 발렌타인 안 만들어도 지금 가격에 변화는 없겠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우리 다음 세대에 발렌타인 30년 살라 그러면 그때는 맞아요. 이상한 물건이 돼 있겠죠. 막 프리미엄이 발렌타인 30년이래. 막 지금 마트 가면 살 수 있지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거 안 지어놓으면 나중에 세대한테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만 안 만들어도 발렌타인 30년 겁나 비싸지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만들어질 것, 미래를 본다. 미래가 뭐 내가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추정을 하거나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메타버스를 본다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냥 거기 나와 있는 숫자를 본다는 거잖아요. 명확히 나와 있으니까 입주 물량 데이터는. 네. 야, 그러니까요. 세 번째는 매매 전세를 본다 이건데. 매매 전세 지수를 보는 거고요. KB에서 발표하는 KB 지수를 보는 거예요. 네네. 근데 KB 지수를 이제 아실에 이제 정확히 그래프로 표현을 해주거든요. 네네. 그래서 매매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세 지수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거를 파악해서 그 지역이 앞으로 오를 지역인지를 파악하는 건데, 이 매매 전세 지수를 볼 때 중요한 게 그 지역을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매수 타이밍을 알 수가 있어요. 아하. 어떤 면에서요? 그 매수 타이밍이 언제냐면 이건 제가 이제 통계 분석을 해본 건데 매매 지수가 전세 지수를 뚫고 내려가는 타이밍이 있어요. 하락장에서.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전세 지수가 먼저 하락을 멈추고 횡보하다가 전세 지수가 올라가고 매매 지수는 거기서 조금 더 떨어지다가 하락을 멈추고 횡보하다 그 다음에 올라가는 그림이거든요. 전세가 시장에 더 민감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전세가 보통은 더 빠르게 움직이고 빠르게 오르거든요. 그걸 왜 그런지를 제가 시장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보통 하락장에서는 가격이 같이 전세지수랑 매매지수랑 같이 빠지거든요. 수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락장 끝물쯤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매 가격이 2억 5천만 원이고 전세 가격이 2억 2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막 둘 다 빠지니까 매매 가격이 2억 3천까지 빠지고 전세 가격이 2억까지 빠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2억 정도가 됐는데 이제 저는 전세를 살고 싶어요. 왜냐하면 매매하려고 하니까 집값이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 전세가 날 것 같아서. 더 낫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내려가다 보면은 내 뒤에 전세 기다리는 사람들이 한 두 팀 더 있는 거예요. 난 2억에 계약을 하고 싶은데 그럼 2억 500에 할게요. 2억 1000에 할게요. 이제 이런 시장이 어느 정도 되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다가 2억 3천하고 2억 1000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2천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네. 차라리 매수하자. 차라리 사자. 이런 마음이 들면 그때부터 매매 가격이 같이 올라가거든요. 이게 보통의 하락장에서 보여지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이 먼저 횡보하고 올라가면 매매 가격은 같이 올라간다. 거의 모든 지역이 그래 왔고 그것만 분석해도 그 지역의 저점이 어딘지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 맞아. 라는 거죠.
그거 진짜 지금 이거 전월세 실거래가 네. 그거 나오잖아요. 네. 그거 지금 등록하고 있잖아요. 네. 그 데이터 볼 수 있으면 이거 투자하기 더 좋아져요. 아, 그거 그럴 것 보면 돼요. 같아요. 공실률. 네. 아, 그 공실률. 네. 지금은 다주택자들이 공실률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전월세 이제 신고제 되면은 네, 네. 신규 단지에 네. 여기 예를 들어서 1000세대 전입인데 네. 전입 안 한 빈 단지에 네. 이제 전입으로 다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입으로 이제 다 차면 그때부터는 다시 상승장 되거든요. 그렇죠. 공급 쏟아지면은 진짜 전세 가격 빠지는 거 엄청 빨리 빠지거든요. 맞아요. 진짜 막 맞아요. 와 정신 못 차리게 빠지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돌아서는 거를 먼저 전세가가 돌아선다. 네. 그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모든 지역을 다 해봤는데 거의 네. 대부분 대부분 다 맞고 서울이 매매 지수가 전세 지수를 뚫고 내려가는 시점이 혹시 언제인지 아세요? 서울이 네, 매매 지수가 전세 지수를 뚫고 내려갔던 뚫고 타이밍. 내려간다. 그때 타이밍이 언제였던지. 언제였나요? 2013년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2013년에 매수하기가 좋은 타이밍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제 네. 계산으로는. 네. 경기는 2014년이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예를 들어 포항 이런 데들은 2019년에 네, 매매 네. 지수가 전세 지수를 뚫고 내려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그 지역을 들어갔으면 사실 사람 몸으로 따지면 한 무릎 정도에서 네.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네. 투자 격언 중에 무릎에서 서서 어깨에서 팔라 그러잖아요. 네네. 그럼 무릎보다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때 사놓으면 네. 사실 조금 더 떨어졌다가 바로 반등하고 올라오는 시장에서 그 지역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거의 모든 지역이 다 이걸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맞아요. 와, 근데 네. 2013년에 들어간 사람 많은데 지금까지 들고 있는 사람이 좀 잘 네. 없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거 고점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그건 어려운 것 같아요. 언제가 고점인지까지 예측하는 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그럼 예를 들어 반대로 뭐 네. 매매 지수랑 전세 지수로 본다면 그게 네. 반대로 움직이면은 네. 지금 네. 얘기하신 거 반대로 움직이면 고점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는 조금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왜냐면 고점이 되려면 일단 공급이 많아져가지고 미분양이 좀 터져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서울 수도권, 그러니까 고점인 그래프에서는 둘 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이게 언제 멈출지를 보려면 사실 공급 물량만 예전에는 봤으면 됐는데 지금 서울 수도권은 그게 안 맞거든요. 왜냐하면 정부가 다 막아놨으니까 네네. 공급도 별로 없는데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기존 주택들이 또 안 나오니까 아예 다 막혀 있는 상태여가지고 이게 언제까지 올라갈지를 사실 모르는 거죠. 고점을 네. 예측하기가 이거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훨씬. 저점보다. 네, 저점. 그럼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목표한 가격에 닿으면 매도한다. 저평가가 해소되는 국면에서 판다는 거죠. 그것도 맞고 네. 일단 4차 필터링을 저희가 할 때 네. 4차 필터링이 지역 간 비교거든요. 네 번째가 네. 이제 지역 간 비교입니다. 네. 네네. 지역 간 비교를 할 때 다른 지역하고 보통 많이 비교를 해요. 예를 네. 들면 포항이면 뭐 구미, 김해, 그다음에 뭐 거제, 네. 그다음에 뭐 순천 이런 데들이랑 비교를 하는데 네. 그런 아파트들과 비교해서 내가 지금 가진 아파트의 가치가 적정 가격에 올라왔는지를 판단하는 네.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만약에 적정 가격, 제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이 올라왔다 그러면 네. 매도할 수 있는 거고 네. 만약에 아직 안 올라왔다 그러면 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20만 도시에 네. 5억대라고 5, 6억이라고 해볼게요. 네. 그럼 좀 더 디테일하게 뭐 6억이라고 네. 해볼게요. 6억. 네, 6억. 20만 도시에 6억이면은 다 네. 찬 가격이다. 라고 봤을 때 네. 예를 들면 내가 4억에 샀어요. 네. 그럼 6억 되면 파나요? 그거는 그때 이제 매도할 시점에 네. 향후의 수급을 다시 보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매도할 당시에 비교 평가를 다시 해보겠죠. 다시. 근데 네. 그때 딱 되는데 20만 도시 중에 네. 8억을 치고 간 데가 있어. 그러면 그럼 보유. 네, 보유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다 찼어. 네. 이 가격에서 횡보야. 네. 이러면 어떻게? 그럼 매도할 수 있죠. 그럼 매도를 네. 할 수 그리고 있고. 아마 네. 그때가 되면 더 좋은 지역이 또 보일 거예요. 지금 저점을 막 찍고 올라가는 지역들이. 서울 강남 투자가 제일 어려운 게 그게 네.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네. 어려운 것 같아요. 강남 투자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강남 같은 경우는 얘가 선도자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좀 전략을 달리해야 되는 게 서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그러니까 고점을 예측해서 팔고 그다음에 다시 저렴해졌을 때 살려고 하는 방법은 정말 공부가 많이 돼 있지 않으면 네.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 똘똘한 아이를 갖고 있다면 저는 그냥 계속 보유하는 게 낫다라고 보거든요. 그냥 상급지를 세금 절세 받으면서 일시적 이가구 2주택 전략으로 갈아타는 전략이 훨씬 좋을 수 있고 네. 반면에 지방 같은 경우는 내가 평생 들고 가야 될 물건들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으니까 네. 그럼 그런 물건들은 2년에서 4년 사이에 내가 얼마나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거를 잘 따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평가만 먹는다. 네. 저평가를 본래 가격에 먹는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걸 안전마진이라고 표현을 네. 하는데 그거보다 뚫고 올라가는 상승을 먹기는 조금 어렵겠네요. 예를 들어서 내가 딱 6억을 갖고 왔는데 네. 올 6억이야. 네. 내가 봤던 동네가. 근데 내가 4억에 샀는데 6억이 됐어. 네. 그럼 그때부터는 고민이 오는 거네요. 고민은 물론 그때 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필터링의 순서가 있잖아요. 네. 1차부터 3차까지를 먼저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1차부터 3차 필터링에서 뭘 거르는 거냐면 네. 앞으로 오를 지역을 거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비교 평가는 현재 상태에서의 안전 마진이에요.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물건이 지금 6억인데 내 비교군이 지금 8억에 가 있어요. 그럼 네. 저는 2억이란 안전 마진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고 네. 네. 2년 뒤에 오를지 안 오를지는 제가 이미 1차 필터링부터 3차 필터링에서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네. 2억 안전마진 플러스 알파 그 지역이 상승하는 분은 알파로 그냥 먹는 거죠. 어차피 나는 2년을 4년은 가지고 있을 가져가니까. 거니까. 네. 아. 그래서 애초에 살 때부터 네네. 경매랑 좀 비슷한 게 네. 경매는 애초에 살 때부터 싸게 사는 게 핵심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물건 살 때도 저는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라 지역과는 비교를 해보고 현재 가치가 저평가돼 있는 몇 천만 원인 네. 저평가돼 있는 아이들을 사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옵션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지금 예를 들어서 너무 싼 지역이 있을 거고 이미 네. 아직도 그러니까 1급지가 싼 지역이 있을 거고 네, 맞아요. 1, 2급지 갭이 벌어져 있는 지역이 있을 맞아요. 거고 네. 1급지에서 대장만 튄 지역이 또 있을 거예요. 그쵸. 네. 그렇죠. 그쵸. 그럼 그런 것 중에 어떤 걸 선호하시나요? 비교군이 다 달라지는데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도시의 1급지 아파트를 제가 궁금해서 가격을 비교하고 싶으면 그 다른 비교군의 지역의 1급지 아파트를 비교하면 돼요. 네. 그리고 만약에 1급지하고 2급지의 차이가 벌어져서 2급지의 매력이 조금 더 있어 보이면 네. 일단 첫 번째는 그 지역 내에서 1급지가 몇 프로가 올랐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네. 2급지가 몇 프로가 올랐는지를 확인하세요. 그러면 상승률의 차이가 좀 있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1급지 아파트가 100%가 올랐는데 2급지 아파트가 아직 30%밖에 못 올랐어요. 네. 그럼 저는 그 절대 금액만큼 똑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상승률만큼은 비슷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미 그만큼의 안전마진은 있는 거예요. 그럼 더 정확하게 판단하는 건 이게 첫 번째고. 그럼 이 2급지 아파트랑 다른 지역의 2급지나 3급지 아파트들, 이 아파트랑 가치가 비슷한 아파트는 네. 전국에 다 다르거든요. 개별성이 네네. 너무 강해서 아파트는 그 아파트들을 다 하나하나씩 끌어다가 비교를 다 붙여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아파트가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네. 아실을 많이 쓰시겠네요. 아실이랑 호갱노노는 네. 아실 같은 경우 갖다 비교하는 게 잘 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유거상 대표님을 너무 좋아하는 게 네. 유거상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파트는 비교 약문이다라는 말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서 네네네. 그 비교 평가 기능이 너무 중요하고 정말 이거는 네. 투자자뿐만 아니라 실거주자분들이 꼭 쓰셔야 되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가격과 분위를 본다. 네. 다섯 번째가 뭐 그런 건데 네 번째가 지역 간 비교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쭤본 거는 네. 지역 간 격차랑 네. 만약에 급지별 같은 네. 지역에서 급지별 격차 이 네. 두 개 중에 어떤 쪽에 더 무게를 두시는지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네. 목포랑 강릉을 네. 비교해서 목포에 네. 들어가시는지 네. 지금 같은 시점에 아니면 뭐 원주 안에서 급지를 나눠서 뭐 그 동별로 뒤에 거를 들어갔는지. 네, 저는 지역 간 비교해서 지역이 저평가된 데를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지역 저평가가 먼저다. 네. 그게 4번이네요. 지역 간 네, 비교가. 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지역에서 올라가는 건 한번 그 지역이 상승 흐름을 타면 1급지도 가고 2급지도 가고 그 정도와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네. 가는 거는 어차피 똑같거든요. 그런데 지역은 완전 다른 게 어떤 지역은 아직도 내려가고 있는데 어떤 지역은 막 올라가고 이만큼 가 있는 지역이 그렇죠.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이게 훨씬 더 큰 거예요. 지역이 꺾여 있는 네, 데가. 지역이 꺾여 있는 데가. 그럼 지역에 꺾여 있는데 대장에 들어갈 수 있으면 그게 베스트고. 그게 베스트입니다. 금액으로 제한을 정해 놓으니까 내가 네. 어쩔 수 없이 2급지로 가는 네. 경우도 있겠지만 맞아요. 네. 1급지에 로얄동 로얄층 내가 갈 수 있으면 맞아요. 적은 돈으로 네. 그게 베스트고. 네, 맞아요. 그래서 지역이 4번이고 가격과 분위가 5번이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네. 게 제일 쉽고 좋은 투자가 뭐냐면 네. 1차 필터링부터 4차 필터링만 정확하게 할 수 있다면 이거 해서 그 지역에 제일 좋은 아파트, 제일 비싼 아파트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럼 끝이에요, 사실. 그 아파트가 제일 많이 오를 거니까. 네, 네. 근데 우리가 투자금이 부족하고 절대 금액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5차 필터링, 6차 필터링을 해서 그 이후에 올라갈 수 있는 아이들을 저희가 고르는 거죠. 네.
그 5번이 이제 가격과 분이에요. 네. 여기서 가격이라는 건 어떤 가격을 말하는 건가요? 아파트의 가격을 다 일일이 보면 좋지만 네. 일단 그렇게 다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동단위의 가격, 동단위 평균가를 일단 네, 평당가를 보고요. 네. 그다음에 그 평당가와 그다음에 호갱노노에 보면 분위지도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 분위지도를 보면은 네. 제일 비싼 동네는 보라색, 그다음에 주황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돼 있거든요. 아, 호갱노노에 그런 기능이 있어요? 네, 그런 기능이 있어서 그것만 딱 펼쳐놔도 네. 그러면은 제일 비싼 데부터 주황색 같다, 노란색 같다, 회색으로 가겠구나. 이런 것들이 한눈에 보여요. 동평균 평당가가 네, 평당가와 그걸 기준으로 나왔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뭐 실거래가 기준 평당가 한번 볼 수 있어요? 호갱노노 네, 네, 지금? 볼 수 있습니다. 호갱노노를 보시면 네. 뭐 예를 들어 전주라는 지역을 한번 네. 봐볼까요? 이렇게 전주라는 지역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전주가 이렇게 있으면 분위지도가. 네. 일단 가격을 보면은 일단 동단위로 이렇게 뭐 3점 몇 억, 5억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제일 좋은 동네일 확률은 뭐 4.7억짜리, 5.8억짜리, 6억짜리 이런 데가 제일 네, 좋은 네. 동네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건 네. 확률이고.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정확하게 보려면 분위지도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분위지도로 나오고 여기 보면 이쪽이 이제 많이 몰려 있고 네. 그다음에 이쪽, 그다음에 이쪽이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네, 네. 그럼 가격의 흐름이 어떻게 가냐면 이쪽부터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부터 다시 이렇게 흘러가고 네. 회색이 많은 대로 또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지역 내에서 1급지가 어딘지 2급지가 어딘지 네. 가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대략적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아니 거죠. 근데 네. 이 지방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원래 네. 보면은 보통 이 빨간 게 네. 전통적인 원래 주거지였던 가능성이 좀 있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럼 여기 네. 새로 생긴 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이런 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세요? 그걸 6차 필터링으로 보는 거죠. 아, 이걸 6차 필터링으로. 네, 그러니까 5차 필터링이 네. 먼저인 이유는 여기들이 이제 후보지인 거예요. 여기가 1급지 후보, 뭐 2급지 후보를 이렇게 저희가 다 메모해서 적어놓고 네네. 그 다음에 정말 여기가 1급지인지 2급지인지 3급지인지를 평가하는 거는 학군과 상권을 통해서 파악을 네. 하는 거죠. 아, 이 분위지도는 진짜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네, 이거 정말 좋아서 네,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격과 분위지도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럼 네. 이 동네의 강남, 네, 전주의 강남은 어딘가? 네, 이거를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부터 일단 확인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단 가장 핵심지를 파악을 하고 핵심지 대장 아파트인데 너무 지금 들어가기 좋아. 그럼 그냥 그거 사면 되고. 네, 그거 사면 되죠. 핵심지 대장 아파트인데 얘 너무 뛰었어? 그러면 다음 버스 뭐야? 네, 다음 버스 뭐야? 이거 본다는 거잖아요. 정확하죠. 네. 그러면 이제 6번이 학군과 상권이에요. 네. 학군과 상권. 네. 이거를 어떻게 본다는 건가요? 학군과 상권. 이게 서울 수도권에서는 입지 요소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네. 서울 수도권에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직주 근접이거든요. 일자리. 네, 네. 서울 수도권은 사실 지하철이 어디 들어온다 그러면 가격이 많이 뛰는 이유가 맞아요. 일자리까지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는지 때문에 그렇게 뛰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방은 사실 지하철이 있는 데도 많지 않고 뭐 광역시 중에서 광주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있어도 잘 타지도 않아요. 아, 광주는. 그래요? 네, 광주는 또 지하철의 그 중요도가 생각보다 떨어져서 네. 중소도시는 또 지하철이 아예 없잖아요. 네네. 그리고 출퇴근이 보통 다 자차로 하시는데 30분 내면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어디 살든 다 갈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직주 근접이 1순위 요소가 아닌 거예요.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럼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뭘까를 고민했을 네. 때 공통적인 건 학군 그리고 상권이다. 그런데 학군은 그럼 뭘로 파악하느냐? 네. 학군은 그 동네에 학원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선호하는 중학교가 있는지 이거 두 개로만 파악할 수 하면 돼요. 네. 그래서 그 선호 중학교가 있는지는 아시를 통해 가지고 파악할 수 있고요. 네네. 학업 성취도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는지는 여기 호갱노노랑 그다음에 아실에도 요즘에 최근에 생겨가지고 학원가. 네, 학원가. 그래서 여기 학원가가 또 있네요. 이거 네.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학원가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네. 이제 그 전주 내에서 학원가가 어디 형성되는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야, 이런 것까지 생겼어. 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네. 학원가가 제일 크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네. 저희가 5차 필터링에서 급지를 매겨가지고 순서대로 나래비를 세운다고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지역부터 학원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전주의 1급지는 에코시티인데 네. 에코시티에 학원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학원가가 있는지 없는지. 네. 네. 있다 없다 이것만 판단하시면 되고 그럼 학원가가 형성이 돼 있다. 그다음에 여기에 선호하는 중학교가 있다 없다 이걸 판단하시면 네.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2급지 쪽이 이제 뭐 혁신도시 쪽으로 와서 네. 이쪽도 학원가가 형성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고 만약에 이제 제가 투자금이 부족해서 3급지 이하로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면 기왕이면 학원가가 형성이 돼 있고
선호 중학교가 있는 지역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네네. 유리한 거죠. 네. 왜냐하면 그 가치 지역, 있는 곳을. 네, 그 지역이 실거주자들이 봤을 때는 선호도가 높을 확률이 높으니까. 네. 선호 중학교라는 건 학업 성취도가 높은 중학교를 얘기하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학원가의 유무와 네. 학업 성취도 높은 중학교의 위치 네. 이 두 가지가 네. 높은 요소가 된다. 네. 6번이 그거네요. 6번이 그러면 이 안에서 조금 더 내가 선택할 지역. 네, 그렇죠. 어, 이제 그게 이제 학군인 거고 네. 상권은 또 그냥 단순히 상권 여기 보면 상권 탭도 나오는데 네. 이게 상권을 보면 그냥 여기는 총 상권의 수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유흥 상권도 섞여 있고 학원가도 네. 섞여 있고 뭐 옷집도 섞여 있고 네네네. 음식점도 있고 이런 건데 이런 전체 상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정말 우리가 선호하는 상권인지 아닌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쉽게 생각하면 되는 게 내가 선호하는 상권, 내 집 근처에 있었으면 하는 것들은 뭐냐면 병원, 약국 많으면 좋죠. 그렇죠. 그리고 공원 많으면 좋고 네. 마트 많으면 좋고 네. 그다음에 은행도 근처에 있으면 좋고 그다음에 뭐 스타필드 이런 것도 있으면 좋고 네. 그런 것들이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내 집 근처에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들 술집 밀집 지역 그다음에 뭐 유흥가 단란주점 안마방 네, 이런 네, 것들 네. 모텔촌 이런 것들은 없으면 좋고 네. 그것들을 같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뭐 네이버 지도나 다음 카카오맵이나 로드뷰나 이런 것도 보고. 네, 로드뷰도 보고 그다음에 실제 임장도 가보고 네. 그렇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1급지, 2급지, 3급지가 지역 내에서 대략적으로 나오고 네. 그 나온 순서대로 임장을 가시면 되죠. 실제로 내가 손품으로 분석한 것들이 맞는지 네. 실제로 정말 여기가 살기 좋은 동네인지 살기 좋은 아파트인지를 임장 가서 결국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시는 거죠. 임장까지. 네네. 그 7번째가 투자금이에요. 네. 투자금과 단지? 네, 투자금에 맞는 단지. 투자금에 네. 맞는 단지. 네. 네. 아무리 좋은 아파트여도 내 투자금이 부족하면 투자를 못 하니까. 네. 그러면은 내 투자금이 만약에 3천만 원밖에 없는데 그럼 3천만 원밖에 없는데 어떤 아파트를 투자할 수 있지? 라고 궁금증이 생겼을 네. 때 이것도 이제 호갱노노의 이제 갭 가격이라는 그 네네. 필터링 탭에 이제 갭 차이가 나오거든요.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 네. 차이가. 그럼 그걸로 간단하게 필터링해서 그 아파트들을 쭉 이제 나래비에 세워놓고 실제 매물들이 그 가격 갭 차이가 맞는지를 네이버 부동산 같은 데 전화해서 네. 이제 전화 임장하고 그다음에 매물 실제 있는지. 네. 그다음에 이제 실제 매물들 다 메모해 놓고 네. 그 아파트에서 체크할 것들까지 다 체크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임장 가시는 거죠. 이 앞에 단계 없이 사실 임장을 가면 물어볼 게 없어요. 맞아요. 그게 되게 할 중요한 말이 없어요. 거예요. 할 말이. 진짜. 네. 저 그래서 진짜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임장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니까 되게 임장을 많이 가시는데 아무 준비 네. 없이 그냥 임장을 가는 거는 그냥 가서 이건 아파트고 도로고 그냥 이거 보러 가는 건데 네. 그런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보는 게 되게 달라져서 꼭 임장 가실 때 준비 물어볼 것도 있고. 네, 맞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게 지도상으로 봐서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 맞는지 확인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다른 분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거기 동네 주민들한테도 물어보고 이런 얘기 하는데 뭘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는데 말 맞아요. 걸기도 어려워요. 맞아요. 네, 그래서 확실히 내가 물어볼 거리를 준비하는 단계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 7가지 단계를 통해서 내가 물어볼 거를 탄탄히 만들고 맞습니다. 가서 그것까지 확인을 한다면 네. 확실히 좀 승률 높은 투자를 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방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시장에 대한 예측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네요. 시장에 대한 예측을 잘 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네. 예측은 하려고는 하진 그러니까요. 않고 물론 그 단계에서 그 지역이 오를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투자는 하지만 네. 어떤 정책 때문에 아니면 외부 요인 때문에 이게 변하니까 앞으로 더 위험할 거야라는 예측보다는 그냥 진짜 예측하는 건 수요 공급 위해서 네. 수요 공급에 의해서 향후 2, 3년 정도만 예측하고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공급이 쏟아지면 백약이 무효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반대로 공급이 없으면 또 백약이 무효한 그런 상황이 되니까. 네. 근데 위기는 이제 언젠간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네.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투자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인이 얼마나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물건들이 보이고 네. 본인이 갖고 있는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이 있는 지역과 아파트를 들어간다면 결코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가는 투자가 그걸 잃는다고 해서 내가 인생이 위험해질 만큼의 큰 리스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하나 늘려나가고 실력을 쌓다 보면은 네. 저는 투자는 평생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깐깐한 분들 저는 네. 투자하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채수가 늘어나면 네. 헷갈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들 좀 잘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좀 것들은 필요하겠지만 네. 지금 말씀하신 방향은 누구나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작가라고 해야 될까요? 네, 작가라고 네, 네. 불러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책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나는 1,000만 원으로 아파트 산다입니다. 네. 오늘 나는 1,000만 원으로 아파트 산다의 시크릿 브라더 작가님 모시고요.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2021년에도 여전히 통하는 부동산 투자 원칙을 확인하고 싶다면 시크릿 브라더님 책을 읽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